안녕하세요. 제 이강입니다. 아까 썩은 사과 얘기하다 좀 말았는데요. 자, 보시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온전한 사과를 비가 가져가는 것도 포괄적이지만 일부가 좀 썩었어요. 좀 먹기 불편해, A가. B도 먹기 불편해. 그렇지만 어느 정도 범위에서도 B는 먹을 수 있어요. 그것까지 인정해 주는 게 법의 나열, 그 범위는 법의 나열되어 있고요. 일부가 썩었더라도 주고받으면 그것도 포괄적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포괄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쪽 A가 갖고 있는 채권 채무, 돈 줄 거, 돈 받을 거를 다 B한테 넘긴다는 거예요. B한테. 그죠? 완전히 나의 지위를 A라는 대표의 지위와 동등하게끔 B가 그런 대표의 지위를 향유할 수 있게끔 넘기는 거를 포괄적으로 넘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채권 채무 확실히 넘기는 거요. 그걸 합병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합병이 아니고 만약에 이제 A하고 B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회사 대 회사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대 개인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제는 니은 상속에 대한 얘기인데요. 잠깐 똑같은 얘기요. 아버지의 회사, 아버지가 그 이제 자라고 쓰는 건 아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민법적으로는 여기에는 자식 중에 아들, 딸 다 이렇게 포함을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럼 이제 상속이라는 게 뭐냐면은 상속이라는 건 이제 사망이라는 이벤트로 발생하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여기 이제 모친이 어머니가 계시긴 한데 그러면 상속이 발생한다는 거는 아버지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 어머니나 아니면 직계 비속 아들, 딸한테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넘어가 있어?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채권 채무가 다 넘어가요. 이 상속인한테. 그러니까 이 돌아가시는 분을 위법적으로 피상속인 그리고 엄마하고 이 직계 비속을 상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다들 좀 잘 알아두시고요. 이 P라는 거는 수동태 돌아가심을 당한 사람, P 상속인, 그래서 아버지, 상속인은 엄마, 그다음에 직계 비속. 그러면은 아버지가 이제 누구한테 받을 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이제 C라는 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어요. 채권이 있어요.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 돈 안 받아요? 어머니나 여기 자녀, 아들, 딸 이거 안 받아요? 당연히 받죠. 반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D한테 돈을 빌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럼 D라는 사람이 어머니나 아들, 딸한테 내가 빌려준 돈 안 받으러 와요? 받으러 오잖아요. 똑같이 생각하시면 그 논리의 그 연장선에 생각하시면 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이 분의 채권과 채무는 다 상속인 어머니와 아들한테 귀속이 돼요. 그래서 그 논리를 좀 더 확장을 시켜서 C하고 D를 국가로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내야 될 세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 100원이 있다.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세금을 국가가 안 받겠어요? D가? 당연히 걷어들이려고 하겠죠. 누구한테? 상속인 어머니나 아들, 딸한테. 그 얘기. 그러니까 원래는 확정은
아버지한테 조세가 성립되면서 확정이 됐지만 불가피한 사유, 합병이나 상속 그런 걸로 됐을 때는 조세 채무자를 직계 비속이나 상속인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확장을 해서 조세 채권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게 조세 확장입니다. 확장. 이해되시죠? 그래서 153페이지 보시면 반가로 2번, 양가로 1번, 동가로 2번 승계의 개념. 승계는 특정의 권리와 기타 법률상의 지위가 그 내용이 불변된 상태로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의도는 합병과 상속이 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연대 납세 의무 개념, 동그라미 개념 첫 번째를 보시면 한해 납세 의무에 대해서 각자 독립하여 그 납세 의무의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제 범위가 보면은 쭉 나오는데요. 기업부터 비업까지 나오는데 꼭 읽어보시고 그 중에 이제 리을 보시면 상속인 여기서 보면은 어머니나 아들, 딸이에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봅시다 이제. 엄마 아버지 계시고요. 그 다음에 뭐 아들, 딸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갑자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여기 누구라고요? 상속인? 피상속이네요. 아버지는 피상속인이고요. 나머지 이제 유족들, 어머니, 그 다음에 아들, 딸 유족들이라 하고요. 4인 가족이라고 하면은 피상속인이 아버지, 상속인이 어머니, 아들, 딸 이렇게 3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자 보세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모든 걸 다 정리하셨는데 세금이 남았어요. 세금 한 1억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세금이 있어요. 세금 1억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조세, 채권, 침해 관계를 그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국가 입장인 채권자인 조세 채권자인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 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채무자가 없어졌잖아요. 채무자가. 그러니까 이 채무를 확보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죠? 선의가 확정이 됐지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범위를 넓혀서 어떻게든 걷어들이고 싶은 거예요. 왜? 국가주의 입장에서는 어찌되건 걸어들여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그 상속인 배우자 어머니죠. 그 다음에 여기 아들 딸들한테까지 범위를 넓혀서 아버지 세금을 이 세 분한테 국가에서는 추징을 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다 조세 확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리을의 아까 154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라는 표현을 합니다. 연대 납세 의무. 이제 연대라는 거는 좀 이게 요 개념이 이제 지금은 많이 없어졌고요. 여러분들 뭐 인터넷 그 네이버나 그런 데 찾아보시면 요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면좌제. 얘가 잘못하면 이건 세트구나 잘못한 거예요. 다. 그럼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가 세금을 들렸다고 어머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누이나 동생 다 그냥 같이 그냥
세트로 부담을 지라는 게 연대 납세. 굉장히 국가 우월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왜? 채무는 돈을 줘야 되는 입장은 아버지 입장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나머지 유족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연대 납세 의무고요. 이거는 불가피한 제도긴 하지만 사회의 어떤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건 불가피하긴 하지만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약간 좀 논의가 좀 상충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현재 법 체제하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1억이라는 세금을 납부할 게 있다면 상속인인 어머니, 직계 비선 아들, 딸들이 다 공통으로 같이 1억을 내야 된다라는 게 연대 납세 의무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이제 8천만 원을 갚았어요. 그죠? 납부를 했어요, 세금을. 그러면 국가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3명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N분의 10 가면 한 3천만 원이 되잖아요, 어머니한테는. 그리고 여기 아들, 딸 3천만 원씩. 어머니가 많이 갚았으니까 어머니한테 당신 돈 내세요. 들어가봤으면 이렇게 얘기할까 안 할까요? 그래도 합니다. 뭐냐면은 이 연대납세 의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좀 무서운 제도라는 게 뭐냐면 채무가 1억이잖아요. 조세 채무가. 조세 채무가 1억이면은 이 조세 채무 1억이 조세 채권자인 국가에서 조세 채권이 다 만족이 될 때까지, 즉 1억이 다 회수될 때까지 어머니, 이 직계 비속인 아들, 딸 구분하지 않고 비록 어머니가 8천을 먼저 납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1억이라는 금액이 충당되기 전까지는 다 계속 돈을 갚아라, 납세하라 라고 채권 최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연대 납세라는 겁니다. 연대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좀 무서운 의미예요. 무서운 의미. 그런 의미라는 걸 좀 유념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15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제2차 납세 의무 보시면은 두 번째로 본래 납세 의무자의 특성을 내져 있는 자에게 그 부족분에 대해서 보충적 동그라미 보충적 납세 의무를 지급하는 것이다. 성립 요건은 기억, 이응 들으시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 본래의 납세 의무자 체납해야 된다. 이은 징수 금액이 부족할 것. 디귿 본래 납세 의무자와 법에서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을 것.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지금 돌아가셨을 때, 사망했을 때 합병이나 상속 뭐 그런 게 있고요. 네, 이번에는 그랑 조금 케이스가 좀 달라요. 케이스가. 그러니까 국가라는 거는 국고주의 입장에서는 어찌되건 간에 세금 걷어들여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어찌되건 걷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제2차 납세 의무인데요. 제2차 납세 의무. 납세 의무인데 어떤 몇 차? 본인할 경우 제1차. 본인 아닌 다른 사람한테 하는 제2차라고 제2차. 법적으로 여기까지만 기술되어 있어요. 제2차까지만. 그래서 보시면은 본래 납세 의무자가 체납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징수할 원래 납부에 대한 본래 납세 의무자가 납부할 재력이 부족해요. 그래서 징수된 금액이 부족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고 원래 납세 의무자랑 요 사람이랑 특수 관계에 있을 것이라는 게 있어요. 특수 관계라는 건요. 본인이 이렇게 있으면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면 특수관계에 있다고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본인 있으면 배우자, 그죠? 배우자 남편이나 아니면은 이제 부인이 있으실 거고 아니면 내 자식들, 그죠? 그리고 본인의 아버지, 어머니, 그다음에 뭐 장인, 장모님, 못할 게 있겠죠?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렇게 이제 친족이나 혈족으로 얽힌 그런 부분을 일반적으로 봐서는 무슨 관계?
특수관계라고 합니다. 이거는 법인세법, 그 다음에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상증세법이라는데 약간 좀 범위가 다르긴 하지만 법에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디테일을 여러분한테까지 뭐 구별하라고 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어찌됐건 좀 러프하게 좀 어바웃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의 그 친족과 혈족은 일단 특수관계다. 친구는 특수관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피가 섞인 뭔가 친족 혈족으로 관계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특수관계라고 봐요. 그죠? 이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한다? 제 2차 납세 의무를 지우겠다 라는 게 국가의 입장이에요. 그게 생뚱맞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뭐 이모가 뭐 사업 잘하시다 갑자기 나한테 뭐 세금 내라? 그건 말이 안 돼요. 그죠? 그런 불합리한 거를 좀 제거하기 위해서 이 특수관계에 있는 관계 중에서 하나 더 조건을 더 붙인 거죠. 이렇게 조건을. 또 뭐냐면 말씀을 드리면 여기 법인이 있겠어요. 법인이 있고요. 법인의 대표가 있어요. 이제 케이스입니다. 케이스로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케이스를 보고 이해가 된 다음에 책을 읽으면 책이 굉장히 쉬워요. 왜 그러냐면 케이스를 다 풀이한 게 책이고요. 책을 보면도 케이스에도 이해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케이스로 공부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법인의 대표가 있어요. 법인이면은 주식회사이면은 주식이죠, 주식. 그죠? 그래서 주식이 대표가 있고, 그 다음에 주주 1, 주주 2, 뭐 주주 3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대표가 주식을 한 40% 갖고 있어요. 그 주주 1이라고 하는 사람이 20%, 그 다음에 여기가 10%, 그 다음에 여기 얼마야? 70에 30% 이렇게 있다고 주주 현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주주 현황이. 그래서 주식회사를 설립을 해갖고요. 법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식에 대한 법인회사에 대한 기본 자본금 5천원으로 제한을 뒀다가 상법이 여러 차례 개정이 되면서 지금은 기본 자본금 5천원이라는 제한은 없고요. 100원짜리 법인도 만들 수 있고요. 아니면은 빵원짜리 법인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건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지금도 창업하셔도 되고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창업하실 때 기본적인 자본금에 제한이 없다. 라는 좀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어찌됐건 하여튼 이제 법인님께서 이제 지분율도 이렇게 4, 2, 1, 3을 대표로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 대표가 이제 본인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회사의 99%가 뭐 삼성, 현대, LG, 뭐 기아, 뭐 이런 데 회사가 아니고서는 대부분 거기는 물론 마찬가지긴 하지만 대부분은 다 가족 경영을 해요. 가족 경영은 뭐냐면은 내가 있으면 나 배우자한테 좀 주식을 주고요. 그 다음에 내 자식이나 친인척한테 좀 줘요. 친인척한테. 왜? 내 회사를 설립을 하는데 일단 돈을 끌어당겨야 되고 일단 자본금이 필요하잖아요. 자본금이 필요하거든요. 설립자본금이. 근데 이 설립자본금을 내가 다 충당하면 좋지만 충당 못했을 때는 그게 주변에 은행 대출도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주변 친지분이나 이렇게 충당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대부분이 이런 구조를 가져요. 이런 구조를요. 그리고 나머지 30%는 제3자. 진짜 모르는 사람. 지인이죠, 지인. 어떻게 보면. 아니, 크라우드 펀딩. 그건 좀 어려운 얘기고요. 이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 주식회사 법인이라는 회사를 잘 운영을 하셔갖고 회사가 잘 됐어요. 그때 좋습니다. 세금 잘 되고요. 근데 회사가 어찌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세금을 못 내게 됐어요. 체납이 됐어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교육채권의 국가 입장에서는 아니 법인이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요. 세금이 체납돼 있어요.
그럼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답답하죠, 답답해. 걷어들여야 돼요. 이 세금이 얼마? 일단 100원이라고 생각합시다. 100원. 답답해요, 답답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걷어들여야 돼요? 이 법인이 낼 자력이 없어요. 재력이 없어요. 그럼 법인이 뭐 이렇게 망하면 체납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그렇다면 대표이사도 법인과 동등하게 책임을 져라 라고 상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세법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대표자랑 특수관계에 있는 사촌에 8촌까지입니다. 8촌까지 일반적으로는요. 뭐 배우자, 뭐 친인척 자식 이 사람들한테까지 또 세금을 내라. 이렇게 강제적으로 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얘기 들었처럼 내가 가만히 있는데 뭐 이모가 묻게도 나한테 뭐 이렇게 해라? 그건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 회사에 주식이 있다면 그죠? 주식이 내가 만약에 10% 갖고 있다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10% 범위 안에서 만약에 체납액이 얼마? 100원이면 나는 얼마? 10원 범위 안에서 책임을 지는 거야. 그죠?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지분율만큼. 그렇게 하는 게 조세 채권의 확장입니다. 확장. 이런 경우는 실무에서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법인의 구조가 여러 가지 이제 자본시장에서 자본을 이렇게 펀딩을 받아서 주주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건실한 그렇게 좀 건전한 이렇게 주주 구조를 가지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99.9%의 중소기업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요. 본인, 배우자, 자식 아니면 친인척 이게 대부분 8, 90%예요. 그리고 본인의 같이 했던 동업자가 조금 가지고 있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가 잘 되면 좋은데 회사가 잘 안 됐을 때에는 배우자나 이런 분들까지 데미지가 여파가 많이 미치고요. 어떤 다시 뭔가 이제 재기를 노리고 할 때 이런 게 좀 걸림돌이 되죠. 그래서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좀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게 지금 155페이지에 제시납세의무자 뭐 그런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55페이지 동그라미 3번 세입자 납세의무자의 종류 그 다음에 니은 출자자의 제시한 납세 의무 하나 둘 네 번째 줄 보시면 발행 주식의 총수 출자총 그러니까 지분율 출자총액의 지분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그에 관한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는 자들 즉 권리 가점주의라고 표현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자 비율만큼의 돈을 진다.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면 예를 든 거죠. 여기 몇 프로죠? 4를 올 때 70%죠. 이거는 50%보다 넘어요. 그래서 뭐라 그런다? 과점주주.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한다? 이 그룹으로 엮어요. 세트로 엮어요. 세트로. 그래서 이런 의무를 지게끔 한다. 이런 의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6페이지 첫 번째 리얼 사업 양수인의 2차 납세 의무죠. 뭐냐면은 내 기업 부분을 기업으로 영위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파는 거예요. 파는 거. 전체가 M&A가 아니고 일부분만 팔았을 때 보시면 사업의 폭발 양수 시 사업 용도를 이전에 확정된 언제 확정된 거? 사업 이전일 이전에. 그죠? 내가 내 사업을 다른 사람한테 팔려고 했을 때 그때가 쭉 팔려고 했을 때 그 계약 기준일이 아니고 사업 양도일을 하기 전에 이전에 확정된 거 여기 확정된 거 요음이에요. 요음이 계약일이 아니에요. 확정된 양도인이 부담할 국세비 체납 총액에 대해서 양수인은 어떤 범위에서 체납 의무를 진다? 내가
양수한 재산가액의 한도 안으로 한다. 무제한으로 이렇게 범위를 채무를 진다면 불합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양수한 재산가액에 한해서만 책임을 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좀 하고요. 오늘 굉장히 어려운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데 잠깐 좀 쉬었다가 또 그 다음 강의 또 천천히 재밌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봅시다.